안녕하세요. 여러분, 효도는 셀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이 해야 할 효도를 배우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비꼬는 말인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에게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톡톡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초반에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전 오래 연애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가 길어지니 주위에서 이런저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너희 둘은 결혼 안 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연애만 할 거야? 전 원래 딱히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주위에서 저런 말을 자주 들으니 해야 하는 건가 싶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오래 연애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30이 넘도록 결혼의 기억자도 안 꺼내는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고요. 결혼을 해야 하나? 그러게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해야 하나 싶네. 저희는 둘 다 딱히 결혼할 생각으로 연애한 건 아니었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둘 다 나이가 차니 주위에서 하는 말이나 상황이 결혼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뀌긴 하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레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저는 회사 동료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회사를 옮겨서 다른 곳에 다니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랬어요. 입사 동기였는데 동기들끼리 친하게 지내다가 자연스레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애로 발전된 케이스였어요. 객관적으로 남자친구는 엄청나게 뛰어난 외모나 능력이나 집안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사람이 딱히 모난 구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정이 많이 들어 연애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딱히 서로에게 집착하거나 뜨거운 연애를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도 잘 맞기도 했습니다. 뭔가를 강요하거나 해달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위에서 결혼은 대체 언제 하냐고 몰아붙일 때 이 사람과는 결혼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겠거니 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크게 터치하지 않고 존중하는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결혼할까? 그거 프로포즈야? 무슨 프로포즈가 그래? 거창하게 하는 거 우리 스타일 아니잖아. 서운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서로의 결혼관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었는데 비슷해서 좋았거든요. 거추장스럽지 않게 허례허식은 생략할 수 있으면 최대한 생략해서 결혼식 비용도 반반으로 하기로 했고 말이죠.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뭘 그렇게 칼같이 하나 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데 남자친구 집안이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저희의 성향도 성향이지만 그 부분이 컸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은 아들이 결혼한다고 혼수나 예단을 거하게 하거나 집을 해주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21평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에 남자친구 부모님과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의 동생까지 이렇게 네 식구가 살다 남자친구가 독립해서 이젠 세 명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간간히 듣는 남자친구의 이야기로 집이 그닥 넉넉하지 않단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실은 연애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사귀기 전 동기들끼리 술을 여러 번 마시며 친해질 즈음에 자신은 집이 별로 넉넉하지 않아 결혼하기 힘들 것 같다. 결혼 자금도 요즘은 많이 든다던데 하면서 주장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형편을 남자친구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좀 잘 살긴 하거든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고 할아버지도 재산이 꽤 있으셔서 물려받은 유산도 많고요. 게다가 딸 둘인 집이라
딱히 아들이라고 누구를 더 물려주고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빠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재산 끌어안고 관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니들 결혼하면 엄마 아빠 둘이 쓸 것만 좀 두고 딱 반씩 나눠줄 거니까 혹여나 재산 가지고 싸우거나 하지 말아라. 사서 걱정도 팔자야 진짜. 언니랑 내가 그런 거 가지고 싸울 자매야? 그러게. 당신은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뭐 아버지 입장에선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말씀하신 거겠지만 저희 자매는 그런 걱정은 정말 안 해도 될 만큼 사이도 좋았고 그전에 딱히 그렇게 아버지가 가진 재산에 관심이 없는 타입들이었어요. 원래 둘 다 사치를 하거나 딱히 뭔가를 사거나 하는 타입들은 아니었는데 저는 동생보다 더 그랬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그런 성향이 더 굳어졌던 것 같아요. 부모가 물려준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유세 부리는 애들이 제일 멋없어. 그렇지. 그건 자기 노력으로 생긴 게 아닌데. 그걸로 자랑하는 것만큼 없어 보이는 것도 없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이 잘 산다는 걸 남들에게 티를 거의 안 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도 몰랐고 말이죠. 그래도 결혼할 거면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치. 결혼하면 이제 가족인데 알아야지. 그리고 막상 오빠도 너네 집이 그 정도인 걸 알면 싫어하지 않을걸? 그래도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은 없다. 절대. 물론 싫다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저도 차근차근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딱히 뭐 비밀로 할 거리도 아니고 말이죠. 말할 거야. 그리고 아빠가 집을 해준다고 하셔서. 그래, 그건 받아야지. 안 받으면 그게 멍청한 거야. 나 그 정도로 부처는 아니다. 나도 받을 건 받을 거야. 그렇게 친구들과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남자친구가 처음 놀란 건 저희 집에 인사를 가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어느 정도로 사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생각보다 으리으리한 집에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집도 저희 부모님이 가진 재산에 비하면 검소한 편이긴 했지만 남자친구의 집이랑 비교해보면 으리으리하긴 했을 테니 말입니다. 인사를 마치고 나온 날 남자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더군요. 너무 비교돼서 걱정인데? 에이, 그런 걱정을 왜 해? 나랑 우리 부모님이 아무도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걱정되네. 왜 한 번도 집 잘 산다는 이야기 안 했어? 그게 뭐 중요한가? 오빠도 안 물어봤고. 그런 거에 신경 안 쓸 줄 알았더니 쓰이긴 하나 보더라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니 저도 신경이 쓰이긴 할 것 같아 오히려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실제로도 별 생각이 없었고 말이죠. 돈이라는 게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고, 저희 집이 많으니 한쪽은 없어도 된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듯 보였어요. 원래는 저도 남자친구의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밖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식당에서 말이죠. 편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 처음 인사를 한 날 시댁 식구가 될 사람들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좋은 쪽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언니네 집이 좀 산다면서요? 네? 오빠가 그러던데 언니네 집 부자라고. 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야? 미안해, 자기야. 아, 아니, 괜찮아. 물어볼 수도 있지. 막 엄청나게 부자는 아니라도 괜찮은 정도는 돼요. 보자마자 첫마디가 저래서 많이 당황했지만 아직 어려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기고 있던 차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작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애 기죽을까 걱정이네. 물론 그런 걱정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것도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온 자리에서 말이죠. 많이 당황했지만 민망한 듯 옆에서 웃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 이후에도 그 식사 자리 내내 깨름칙했습니다. 우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아서 혼수고 예단이고 집이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쪽 어르신들이 양해해 주실지 모르겠네. 에이, 부자라며. 그럼 그런 건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왠지 모르게 하는 말마다 그 속에 뼈가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가득해 보이는 느낌. 남자친구에게선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남자친구가 형편은 어려워도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보니 아닌 것 같아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민망하다는 듯 웃더군요. 미안해. 많이 불편했지. 아니야. 괜찮아. 괜찮다고 이야긴 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매우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친구들과 동생에게 했더니 다들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진짜 개고생한다, 너. 솔직히 이런 말 속물 같긴 한데 조건 맞춰 결혼하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야. 차이가 나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니까. 언니 말만 들어도 기빨린다. 언니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집에 시집을 가? 나는 반대.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사실 저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그렇다는 이유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선뜻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이런저런 고민이 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와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뭐 어차피 살 비비고 사는 건 남자친구와 저지 시댁 식구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 같긴 했어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찜찜하긴 했지만 심각한 문제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상견례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상견례 장소를 꼭 거기로 할 필요가 있을까?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딱히 거길 꼭 해야 해서 예약을 한 건 아니었고 주변에서 추천받아서 예약했었거든요. 남자친구도 처음 사진을 보고선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은 것 같다고 찬성했던 장소였는데 가격을 듣고선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와서 예약 취소 못해. 위약금 줘야 돼.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서 그래. 좀 부담스럽네. 남자친구의 그 말에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건 내가 낼게. 이미 예약한 거니까. 제 말에 남자친구가 기분이 좀 상한 것 같더라고요. 너랑 나랑 입장 다른 거 알잖아. 다음부턴 나를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어. 안 그러려고 해도 이런 일 생기니까 기분 좀 나쁘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거기까진 미처 생각 못했어. 미안해. 일단은 사과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나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하지만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거보라면서 자기들이 말하지 않았냐 그러더군요. 봐봐. 이렇게 작은 거부터 사사건건 부딪힐 거라니까.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른데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맞추냐? 너 고생길 훤하다니까. 결혼하지 마. 단순히 남자친구가 저 문제를 뭐라고 해서 제 고민이 깊어진 건 아니었어요. 친구들의 말처럼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고 그러다 보니 기준이나 생각하는 방향도 너무 다를 텐데 같이 살면서 이런 걸 하나하나 마주할 생각을 하니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미리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상태였어요. 너무 고가의 옷이나 가방 같은 건 안 들고 가는 게 좋겠다고 말이죠. 제 말에 동생은 또 분노했지만요. 그런 눈치까지 보는 결혼을 왜 하겠다는 거야, 대체? 그런 동생의 말에 부모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도 위화감 조성하는 건 그닥 좋지 않긴 하지. 언니 말대로 해. 네 언니가 생각이 깊은 거야. 그래서 최대한 단정한 느낌으로 입고 나간 자리였어요. 저도 저희 가족들도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네 식구들은 저희 가족의 모습에 아빠가 말씀하신 그 위화감이라는 걸 느낀 모양이더라고요. 우선 상견례 자리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한테는 틱틱 쏘아붙이는 말투로 이것저것 이야기하던 남자친구의 여동생도 처음에 제 동생의 옷을 위아래로 훑어본 것 말곤 별 문제될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저희 집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집 하나 못 사주는 게 마음에 걸릴 뿐이네요. 라고 말한 남자친구의 엄마의 말에 저희 아버지가 대답하신 말이었습니다. 어이구, 그거야 뭐 누가 해주는 게 중요한가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해주면 그만이죠. 상견례가 끝나고 남자친구가 묻더군요. 아버님이 우리 집 해주신대? 뭐 딱히 해준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뭐 생각이 있으시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지? 제 말에 남자친구가 아무 대답 없이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물어보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괜한 말 듣기 싫었거든요. 동생이 많이 속상해 하더라. 자기 동생이? 왜? 자기 동생이 입고 나온 옷이 너무 예뻤다나 뭐라나? 아, 걔가 원래 그런 곳에 관심이 많아. 관심 많다고 다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게 복이지 뭐. 그 말이 어딘가 뼈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비꼬는 걸로 들리기도 했지만 그때는 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찍고 주위 사람들에게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일은 착착 진행됐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결혼 앞두면 마음이 다 이런 걸까? 이왕 하기로 한 거 잘 살아. 네가 더 잘나면 뭐 더 편하게 결혼 생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제 말 바꾸는 거냐? 야, 그럼 날까지 다 잡고 청첩장 돌리는 애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하니? 그나저나 우리한테는 언제 소개해 줄 거야? 아, 조만간 같이 밥 먹자. 안 그래도 오빠한테 말해놨어. 친구들은 여전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날까지 다 나온 마당에 어쩔 수 있겠냐며 잘 살라고 하더군요. 제 동생은 뭐 끝까지 물리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생각보다 이 결혼 생활이 쉽지 않겠다고 느낀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그 친구들을 소개해준 날 일어났어요. 친구들래도 다들 부자인가 봐. 왜? 아니, 그냥 그렇게 비싼 식당에서 행동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입고 있는 옷들도 다 비싸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자세히 봤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친구들을 만났는데, 식당에서 어떻게 했고, 옷은 뭘 입었고, 이런 건 정말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뭐 그런 걸 그렇게 자세히 봤어. 제가 농담하듯 웃으며 말했는데 남자친구는 정색하더라고요. 자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아와서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신경 쓴다는 걸 몰라서 그래. 이런 거에서 또 계급 같은 걸 느끼네. 계급이 뭐가 있어.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냥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어도
난 그런 거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연애할 땐 가치관과 성격이 참 맞는 사람인 것 같아서 좋았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환경이 주는 차이가 이렇게 큰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결혼을 깨거나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민은 했지만 그걸 실행에 옮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실행에 옮기게 만드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네 엄마랑 어느 정도 예산 맞춰놨으니까 네가 그 안에서 보고 결정해라. 부모님이 집을 보라고 하더군요. 결혼 선물로 집을 해주겠다고요. 생각보다 더 많이 찍힌 통장 속 금액이 놀라긴 했지만 저희 집 재산을 어느 정도 알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가 너무 놀랄까봐 금액을 좀 줄여 이야기하긴 했어요. 그걸 그냥 현금으로 꽂아주셨다고? 어, 집 해주기로 하신 거니까. 아파트로 볼 거야? 그래야겠지? 아무래도 아파트가 살기엔 여러모로 편하긴 하니까. 동네부터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을 켰어요. 자기랑 나랑 회사 위치에서 딱 중간 지점쯤이 좋겠지? 제가 그렇게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왜 그런가 싶어서 남자친구의 얼굴을 봤는데 어딘가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 지금 사는 집에 들어와 사는 거 어때? 어? 오빠 지금 사는 집이 엄청 작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몸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짐도 있고 한데 좁지. 짐은 뭐 다 들어올 필요 있나? 그래도 그건 좀 신혼인데 좁은 집에서 살 비비고 사는 것도 괜찮지 않아? 처음부터 막 휘황찬란하게 시작할 필요 없고 또 우리끼리 살림 키워가는 재미도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부모님의 도움이 부담스러운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해주실 수 있어 해주시는 건데 굳이 마다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일단은 생각해 볼게. 그럼 받은 돈은 부모님께 도로 돌려드릴 건 아니지? 남자친구의 그 말에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려고 이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 그건 왜? 만약에 집을 안 구하게 되면 도로 드려야지. 집 구하라고 주신 돈인데. 어차피 너한테 주신 거니까 네 돈이잖아.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집 구할 거 아니면 이 돈이 어디로 가건? 제 말에 남자친구가 저를 빤히 보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살아보시는 게 평생 소원이셨거든. 지금 저 남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저 남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는 생각에 그냥 저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게 뭐? 어차피 우리 집에서 신혼살림 시작할 거고 그 돈은 안 돌려드려도 되면 우리 부모님 아파트라도 얻어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누가 제 머리에 한 대 치고 간 느낌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돈으로?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멍한 얼굴로 물었어요. 너 줬으니까 네 돈이지. 그리고 결혼하면 우리 돈인 거고. 그게 왜 우리 돈이야? 너랑 나랑 결혼하면 원래 배우자 재산은 공동재산인 거지 뭐. 그리고 그냥 해드리자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 아파트 명인 네 명의로 하고. 아니, 난 애초에 오빠 집에서 살림 시작하는 걸 동의한 적도 없고 왜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이 오빠랑 내 공동재산인 건지 이해도 안 가. 만약에 내가 이 돈으로 집을 얻을 게 아니면 이 돈은 도로 돌려드려야지.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살짝 인상을 쓰더군요.
아니, 제 말이 틀린 게 있나요? 너네 집 돈 많잖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우리 집이 돈이 많은 거랑 우리 부모님 돈으로 오빠네 부모님 아파트 사자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도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이 좋은 곳에 살면 좋잖아. 평생 소원이시라는 아파트에. 그게 내가 왜 좋은 거야? 오빠나 오빠 부모님이 좋은 거지.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데? 내 말 중에 틀린 거 있어? 효도하자는 거에 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효도라니. 왜 자기 효도를 저보고 하라는 거죠? 왜 오빠가 해야 할 오빠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나보고 하래? 이제 결혼하면 네 부모님이기도 하잖아. 시부모님이 왜 내 부모님이야? 그리고 내가 그분들에게 효도할 만큼 자주 보기를 했어? 관계가 특별하기래? 인사 간 거 상견례 날 딱 2번 봤어. 대체 왜 오빠가 해야 할 효도를 얼굴 2번 보고 아직 며느리도 아닌 나보고 하라는 거야 대체? 지나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봐.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는지. 제 그 말에 한동안 저를 가만 보던 남자친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난 네가 이렇게 빡빡하게 나올 줄 정말 몰랐다. 나도 오빠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라곤 생각도 해본 적 없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할 소리야. 하, 간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결혼을 다시 생각? 전 이미 그 자리에서 이 사람과는 결혼 못할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미친 거 아니야? 와, 언니, 하늘이 도왔다. 식 올리기 전에 그래준 거 진짜 오히려 감사해야 해. 올리고 나면 일이 더 복잡해지잖아. 동생 말대로 식 올리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차라리 다행이란 생각마저 들 지경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동생처럼 말하더군요. 사실 그날 남자친구를 소개받던 때에도 은근히 보이는 그 열등감 같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쓰였다고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은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번 일로 완전히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연락이 없던 남자친구에게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결혼 그만두자. 뭐 여자 입장에서 파혼하는 게 사회에 별로 좋지 않은 시선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네가 다시 생각해보면 모를까? 우린 안 될 것 같아. 라고요. 전 그 문자를 보자마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하는 파혼이란 말을 써가면서 파혼을 하는 게 저에게 더 부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군요. 뭐 그러면 제가 겁먹고 숙이고 들어갈 줄 알았나 보죠? 저도 답장을 남겼어요. 나도 오빠 그러고 가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이 결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식장이랑 다른 예약한 것들은 내가 다 취소할 테니까 오빠는 오빤 지인들한테 다 잊지 말고 연락해. 혹시나 당일에 가시는 분 없도록.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안 할 거란 이야기지? 안 할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말을 잇더군요. 그래,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고 일단 만나자. 정리하더라도 얼굴 보고 정리해야지.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얼굴을 다시 보니 알겠더군요. 제가 오만정이 다 떨어졌단 사실이 말입니다. 주변에 다 이야기했어? 일단 친구들이랑 동생한텐 했어. 부모님께도 이제 말해야지. 벌써 다 이야기했다고?
이런 문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아? 마치 기다렸던 사람 같네. 기다린 건 아닌데 그날 오빠의 태도에 진짜 난 충격받았거든. 그래서 빨리 정리해야겠다 싶더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 그의 말에 정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말해줘야 하나 했지만 어차피 이제 파혼하면 다시 볼 사이도 아닌데 그런 싶은 마음에 그냥 그 말을 삼켰어요. 평생 모른 채로 살아 그럼. 그냥 난 그걸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해. 너희 집에 돈 많다며. 대체 왜 그게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 명의도 네 명의로 한다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효도는 스스로 하는 거야. 남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아빠 재산이 그런 아파트를 수십 개 사줄 수 있을 만큼이 돼도 오빠가 나나 우리 부모님께 그걸 해달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 제 말에 남자친구가 움찔하더군요. 그런 아파트를 수십 개나 살 수 있는 재산이 있으시단 말이야? 어,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한들 뭔 상관인데? 어차피 반지나 식장은 다 내가 예약한 거니까 내일 중으로 다 취소할게. 오빠는 오빠 가족한테나 잘 말씀드려. 라는 말의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부모님께도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두 분 다 아닌 것 같은 길은 가지 않는 게 정답이라고 제 파혼을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식장도 취소했고 맞춰놓은 반지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했어요. 위약금을 물어야 했지만 그건 그냥 제가 냈습니다. 그런 걸로 이러니 저러니 말 나오는 게 싫어서 말이죠. 그런데 며칠 뒤 의외의 인물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동생이었어요. 오빠한테 이야기 들었다며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뭐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갔습니다. 오빠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두 분 헤어지기로 하셨다고. 네. 진짜 헤어지실 거 아니죠? 네? 이미 가족한테 다 이야기하고 식장도 취소했는데요? 벌써요? 네. 이런 건 빨리 정리해야 하잖아요. 가족들이 다 그러라고 해요? 딸이 파혼녀가 되는 건데? 아니다 싶으면 지금 정리해야죠. 결혼하고 나서 헤어지면 그건 이혼인데요? 이혼보단 낫잖아요. 제 말에 남자친구의 동생이 약간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을 하더군요. 전에 남자친구의 태도도 그렇고 그걸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내가 파혼녀가 되는 걸 선택하기 싫어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거니 생각했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 집에 돈도 많으시다면서 그 정도로 파혼을 하신다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저를 호구로 보는 그 태도가 문제죠. 저희 집에 돈이 많은 건 돈이 많은 거고, 그걸 왜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효도를 저에게 하라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에 정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제 마음을 떠보려온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 집 엄마든 누군가가 시킨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 재산을 듣고 아차 싶었는지 어쨌는지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얼굴로 내내 앉아있던 남자친구의 동생은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과 함께 돌아갔어요. 이런 일로 파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러고 나서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가 모든 것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식장과 반지를 취소했다는 걸 들은 것 같았어요.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저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한 말이 미안해였습니다. 그래, 오빠 마음은 알겠어. 제가 무덤덤하게 반응하니 애가 다른 듯 보이더군요.
내가 한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 우리가 만나잔 이야기야? 어, 우리 사이엔 문제 없었잖아. 무슨 문제가 없어. 난 오빠의 가치관을 알았고, 그거에 정이 떨어진 건데. 그리고 다시 만나잔 이야기를 할 거면 그만 돌아가. 난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정말 이렇게 헤어지자고? 여태 내 말 뭐로 들은 거야? 내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 왜? 내가 진짜 파혼까진 한다고 할 줄은 몰랐는데 진짜 한다고 하니까 아차 싶어? 아니면 우리 아빠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나니까 아까워? 나는 그 집 며느리 오빠 아내 될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 그래. 난 네가 파혼까진 못할 줄 알고 꺼낸 말은 맞아. 네 말처럼 효도는 스스로 하는 건데 너희 집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 한 것도 맞고.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한 번 실수한 거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한 번 실수한 거라고 하더군요.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닌데 그게 자신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는 행동이었다는 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한 번 실수든 두 번이든 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은 더 만날 생각 없어. 너도 사실은 부끄러웠던 거지? 이런 가진 거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일사천리로 주변에 알리고 취소를 하지.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뿐이야. 그리고 어차피 헤어지기로 한 마당에 그런 게 무슨 소용인데? 제 말에 남자친구는 뭐라 말하려던 걸 삼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제 그만 용서해줘. 오빠가 뭘 얼만큼 했는데? 몇 번이나 사과하잖아. 오빠가 여러 번 사과하면 내가 알겠어 하고 받아줘야 하는 거야? 내 말을 여태 대체 뭐로 들은 거야? 난 오빠랑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했잖아. 그런 사람이랑은 결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너 진짜 고집 세다. 그니까 고집 센 나 같은 애랑 결혼하지 말고 오빠도 오빠 갈 길 가.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이제 더 이상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을 거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예상은 완벽히 빗나갔습니다.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번갈아 가며 저를 괴롭혔어요. 남자친구 다음으론 남자친구의 동생이 그러더니 이제 남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저를 찾아왔더군요.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땐 만나지 않겠다고 할 말이 없겠다고 말했지만 계속 한 번만 만나달라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우리 따라서 너희가 헤어지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만나자고 했다. 아니요. 오빠랑 헤어진 건 오로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냥 저랑 오빠랑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그렇게 파혼할 만큼 큰일인진 잘 모르겠지만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래도 얘가 너한테 맞추겠다고 하니 한 번만 용서해주고 결혼 진행하는 게 어떻겠니? 집안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놨는데 이제 와서 깬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너도 여잔데 파혼녀 딱지 달고 다음에 결혼하기 힘들지 않겠니? 묘하게 아니 어떻게 보면 대놓고 저를 탓한 듯한 말투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게 일단은 제 가치관과 맞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도 흠이 아닌데 파혼 한 번 한 게 대수인가요? 아니다 싶으면 결혼 전에 정리하는 게 맞는 거고 전 이미 집안 어르신들께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니 근데 우리한테 짚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니? 그제야 본심이 나오더군요. 아깝고 말고 할 게 어딨겠어요?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 오빠의 태도에 너무 실망을 한 것뿐이에요. 제가 돈을 받았다니까
처음에는 무슨 신혼살림 그렇게 거하게 차릴 필요 있냐고 자기 집에서 살 비비며 살림 키우며 살자더니 제가 받은 돈으로 부모님 소원인 아파트에 살게 해주자 하면서 결혼하면 이제 다 같이 공유하는 재산 아니냐고요. 그 속이 뻔히 보이는 태도에 정이 떨어졌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해주면 안 되냐고 하지. 거기서 뭐 우린 신혼인데 큰 집이 필요가 있니 없니 이런 말은 왜 하는 거며 자기가 해야 할 효도를 왜 태어나서 몇 번 보지도 않은 예비 며느리에게 돌리는 건지 그 모든 게 전 정말 하나도 이해할 수 없고 살아가는 동안 이런 문제로 계속 부딪힐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져 와서 이 결혼 못하겠다고 한 것뿐이에요. 사람한테 실망하고 정이 떨어졌는데 결혼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치겠다고 하잖니. 아니 왜 결혼 못하겠다는 사람 자꾸 왜 이러세요? 이미 식장도 반지도 다 취소하고 위약금도 다 냈어요. 제 마음 바뀔 일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어른이 이야기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렇다고 하기 싫은 결혼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그날은 더는 말하지 않고 돌아갔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더 설득하기 위한 연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무시했어요. 하루는 남자친구가 술을 먹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속마음을 털어놓더군요. 저희 집이 자기 생각보다 잘 살아서 그 정도는 해줄 줄 알았고 제가 파혼까진 절대 안 갈 거라 생각했대요. 이미 청첩장도 찍고 결혼한다고 여기저기 다 말해뒀는데 그거 모르느니 자기 뜻대로 할 줄 알았다고 말이죠. 짐작은 했었어요. 남자친구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저한테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파혼녀가 돼도 괜찮겠냔 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술을 먹고 찾아온 걸 마지막으로 남자친구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 식구들도 연락이 없었고 말이죠. 전에 저희가 같은 회사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저랑 아직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무슨 문제로 결혼이 깨졌냐고 말이죠. 그냥 애둘러서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서로 가치관이나 생각이 잘 안 맞더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이혼하느니 파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이죠. 근데 이 대리님이 술 먹고 엄청 이야기한다던데요? 무슨 이야기? 뭐 자기가 그렇게 안 했으면 자긴 인생이 폈을 텐데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다면서 엄청나게 자기 탓을 하다가 뭐 그래도 그게 이렇게까지 이해 못할 일이라면서 원망도 했다가 뭐 그런다고 하던데. 요즘도 그러고 다닌대? 네, 어제 들은 이야기예요. 남자친구는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한들 달라지는 건 없었지만요. 원래 결혼식을 하려던 날이 오니 마음이 싱숭생숭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엔 변화가 없었지만 원래라면 내가 결혼했어야 했던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니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동생이 쇼핑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쇼핑하느라 몇 시간씩 돌아다니는 건 적성에 맞지 않아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겠지만 그날은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동생이랑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원래는 뭘 잘 사지 않는데 그날은 기분이 영 꿀꿀해서 답지 않게 쇼핑도 꽤 했습니다. 동생이 예쁘다, 잘 어울리다 하면 그냥 샀어요. 그런데 그 백화점에서 의외의 물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이젠 전 남자친구가 된 그의 동생이었어요.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아보고는 저희에게 다가오더군요. 저희가 당황해서 가만 서 있는 사이 그의 여동생은 저희 바로 앞에 와 섰습니다. 팔자 좋으시네요. 순간 말을 잘못 들었나 했어요. 제 동생이 화가 나서 날카로운 말로 받아쳤습니다. 팔자가 안 좋을 건 뭔데요?
우리 오빤 집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쇼핑이나 하러 나오고. 게다가 많이 사셨네. 오빠가 말하기론 평소에 사치를 안 해서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다는데 그동안은 참으셨나 봐요. 아, 아님 우리 오빠가 가난해서 알려주기 싫었나? 제가 왜 그런 무례한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내가 내 돈 쓰면서 다니는데 팔자 좋단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누가 보면 내가 잘못해서 파혼한 줄 알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오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돈 많은 처가떡 좀 보려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제 동생이 옆에서 코웃음을 치더군요. 처가떡 좋아하네. 대놓고 장인 돈으로 자기 부모 집 사자고 한 사람이랑 뭔 결혼을 해요? 아니, 왜들 이렇게 염치가 없어? 왜 남의 돈으로 자기 호도 하려고들 하지? 돈 많으면 뭐? 그게 자기 거예요? 내가 완전 적극적으로 말렸어요. 시작부터 저렇게 뭐 바라고 달라 그러는 집엔 절대 십 가면 안 된다고. 평생을 아쉬운 소리 하면서 돈돈거릴 거라고.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뭐? 네? 반말 먼저 한 것도 너야. 둘이 큰 소리로 그렇게 싸우는 통에 주변 사람들이 다 저희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그만들 해요.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그랬더니 둘 다 주변을 살피고선 언성을 낮추더군요. 여전히 화가 난 얼굴로 저희를 노려보고 있는 전 남자친구의 동생에게 동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날렸습니다. 당장 아파트에 살겠다는 욕심 때문에 우리 언니 같은 사람 놓친 거 평생 후회나면 사세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언니 성격에 어련히 알아서 챙겼을 건데. 부자 며느리, 부자 새언니 볼기에는 영영 사라졌네요. 그 말에 전 남친의 동생이 울컥해서 한마디 하더군요. 우리 오빠 더 잘난 여자 만날 건데요? 아유, 퍽이나. 우리 언니나 되니까 그쪽 집안 다 알고도 결혼한다 했지. 더 잘난 여자가 그런 집안에 파혼까지 한 남자랑 왜 결혼해요? 우리 오빠만 파혼했어요? 그쪽 언니도 파혼녀인데. 우리 집은 부자거든요. 지금도 언니 결혼 깨졌다는 소식에 선보잔 연락만 소식통씩 받아요. 우리 엄마가 그쪽이랑 사정이 다르지. 그렇게 말하고는 분으로 씩씩거리는 전남친의 동생을 두고 돌아섰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쟤 지금 배 아파 죽을걸? 우리가 들고 있는 쇼핑백을 어찌나 빤히 쳐다보던지 뚫어지겠더라. 괜히 나왔단 생각이 들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만남이었으니까요. 예상한 것도 아니었고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이랑 저녁을 먹는데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동생 만났다며? 백화점에서 싸웠다던데. 미안해. 됐어. 근데 너 선본다는 거 진짜야? 동생이 말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선자리가 들어온다고 했지 본다고는 이야기 안 했는데 그렇게 전한 심리가 이해가 가긴 했습니다. 저를 더 나쁜 년으로 만들려고 그랬겠죠 뭐. 동생이 그냥 한 말이야. 뭐 선을 벌써 봐. 그리고 난 선 봐서 결혼 같은 거 할 생각 없어. 그치? 벌써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지. 어딘가 반가워하는 그의 말투에 다시 한번 선을 확실히 그었어요. 그렇다고 한들 오빠를 만날 생각도 없으니까 반가워하지 말고 앞으로 연락 좀 하지 마. 이미 다 끝난 사이에 뭐 볼 일 있다고 연락을 해? 나 오빠 연락받고 나면 기분 안 좋아. 제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몇 번의 연락이 더 왔지만 제가 수신 거부를 하고 난 뒤엔 다른 방식으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한 번 더 옮겼습니다. 뭐 딱히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살아보고 싶어서요. 파혼이란 큰 일을 한번 겪고 나니 인생이 달리 보이는 것도 같고 말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왜 어른들이 결혼은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건지,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되긴 했어요. 생각보다 맞춰가는 게 참 힘들더군요. 다들 내 맘 같지도 않고 말이죠. 부모님은 괜찮은 집안의 사람과 선을 봐서 결혼하기를 내심 바라시곤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그런 식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 계속 거절 중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요즘은 아내도 혼자 잘 살잖아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좋은 사람을 단번에 만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전 그러지 못했네요. 길다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유독 나의 인생은 더욱 모질게 느껴져 힘든 60대 남성입니다. 많은 일들을 겪고 나니 희망을 갖고 바라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저의 괴로운 날들을 조금이나마 털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인생은 어린 날부터 뭔가 쉽지 않게 흘러갔고, 첫 단추부터 이상하게 끼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는 좋지 않았던 것 같고, 제 기억 속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부모의 얼굴을 기억하고 알 무렵쯤엔 이미 아버지가 곁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겐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예전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흐느끼는 목소리로 몇 마디 건넨 게 전부지만 60이 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말입니다. 애 아빠가 글쎄 나와 아이만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왠지 선명했던 그 말은 계속해서 제 가슴에 남았고 우리 아버지는 도망갔구나. 나와 엄마를 버렸구나 하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당시에 몸이 무척 약하셨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나 봅니다. 매번 학교에서 돌아와 보면 어머니는 끙끙 앓으며 방에 누워 계셨고 저는 그 문을 열어볼 때마다 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되돌아보면 이때부터 내 인생이 망가진 건가 싶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쿵쿵 뛰면서 심한 불안감을 느꼈고 저도 모르게 가방을 내던지고 뛰어다니면서 어머니를 찾았네요. 그러던 차에 누가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그 소리는 가끔 아직도 꿈에 나올 만큼 평생 잊지 못하는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빨리 와보거라. 이웃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돌처럼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픈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 곁에 없고 영영 떠난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이란 당시 겨우 10살 남짓 되었던 저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나중에 어른들끼리 하시는 말을 들어보니 상황은 정말 비참했어요. 제가 학교 간 사이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못 견뎌 하셨고 잠깐 반찬 주러 온 옆집 아주머니가 그대로 모시고 병원으로 가셨다더군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으며 뒤늦게 쫓아간 저는 어머니의 임종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눈물도 나오지 않아 제대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저의 가슴을 더 찌르고 휘집어 놓는 듯한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어린 것이 애미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네. 독하네 아주.
왜 도대체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걸까요? 아버지 없이 자라서 아픈 어머니를 늘 붙잡고 잠들고 그 온기만을 누려왔던 저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울기도 싫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고통을 외면하고 싶었던 건지, 어떤 마음이던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저는 끝끝내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저희를 버리고 간 아버지. 아버지가 만약 우릴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다면, 엄마를 잘 보살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었어요. 어머니가 몸이 아프신 것도 알아눕게 되신 것도 결국은 아버지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전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까지 오지 않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분노를 활활 태웠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마주하게 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까지 품었어요. 그 뒤 수소문에서 찾아낸 외갓집 식구들은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은 우리가 데리고 있고 중학생쯤 되면 그땐 오빠네가 데려가서 키우는 걸로 해. 몇 년 만에 마주한 이모의 말에 외삼촌과 외숙모는 얼굴이 어두워지시더군요.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자니 정말 세상에 나만 혼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졌네요. 아버지라도 이때 있었다면 그래도 혼란스럽지 않을 텐데 늘 아픈 몸으로 희미하게나마 나의 편이 되어주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니 모든 게 다 엉망이 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하여 이모 댁에서 몇 년을 지내다가 삼촌 댁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몇 년간은 정말 못 견디게 괴로운 날들이었는데요. 모두들 저를 누군가에게 떠넘기려 했고 저는 그 와중에 늘 낑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도 트라우마가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하루는 삼촌 댁에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모 댁보단 삼촌 댁에서 지내는 게 그래도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삼촌이 저를 안쓰럽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날도 삼촌 댁에서 편하게 포식을 하고 집에 들려하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저편에서 삼촌의 조그마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와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 애 좀 다시 데려가면 안 돼? 지금 취직도 안 돼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형편에. 무슨 애야. 자꾸 칭얼거리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 왜 이리 들러붙긴 또 들러붙는지. 애만 사라지면 편해질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어젠 돌려서 너 다른 집 가고 싶지 않냐 물어보니까 싫다고 하더라니까. 부모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눈치도 없어서는. 당시 저를 예뻐해 주시는 줄로만 알았던 삼촌의 말을 들으며 전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숨을 죽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날 삼촌이 제게 웃으며 밥을 먹자고 하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꾸역꾸역 밥을 먹고 학교를 얼른 나와버렸죠. 제가 듣던지 말던지 대놓고 멸시하는 소리를 들으며 부모 없는 자식이 홀로 세상에 남으면 이렇게 여기저기 천덕꾸러기가 된다는 것을 한맺히도록 느꼈어요. 그래서 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고등학생 무렵 때 근처에 있는 카센터에 가서 뭐든 시켜달라고 했어요. 어린 나이에 기특하구나. 아직은 좀 헤매겠지만 왠지 더 잘할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저를 인정해주는 말이 듣게 되자 뛸 듯이 기뻐서 더 노력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고달팠지만 하면 할수록 익숙해졌고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저의 성실한 부분을 좋게 보셨던 사장님은 조금씩 급여를 올려주면서 계속 저를 써주었어요. 나중엔 제가 정말 아들처럼 느껴진다며 직원과 사장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좀 적적하신 날엔 술 한 잔을 같이 해드리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드리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윤기 아니었으면 외로워서 어쨌을지 몰라.
내가 그때 널 걷어 여기에 일하게 한 게 신의 한 수였어. 사장님은 종종 술에 취해 저리 말씀하시며 저를 이뻐라 하셨어요. 그런 사장님을 보면 저절로 제게도 사장님 같은 아버지가 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장님에겐 아들이 2명 있었는데 2명 다 밥벌이를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것 같아도 사장님이 정말 그저 따뜻하게만 대해주셨거든요. 또 몸이 아파도 아들 대학 보내려면 일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내심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허나 저는 그저 제 맡은 일을 잘하면 되는 것뿐이니 사장님을 보필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때엔 외삼촌 집에서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됐어요. 너 괜찮겠냐? 윤기야, 혼자 살 수 있겠어? 걱정되는데. 걱정하는 척 웃음기를 숨기는 외삼촌을 보니 환면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짐 싸들고 나왔습니다. 첫 자취방은 벌레가 우글거리는 단칸방이었어요. 생활 환경도 그렇고 여러모로 좋지 않았지만 여건상 구할 수 있는 방이 그런 반지하방밖에 없었으니 매일 바퀴벌레 약을 뿌리며 그렇게 벌레와의 동거를 시작했어요. 일을 하면서도 부모 없이 늘 가난하고 외롭게 살다 보니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요. 당시 가까이 지내던 손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리에 나온 여성은 저와는 달리 좋은 집안 환경에서 자란 여자였고 대학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졸 출신의 카센터에서 일하는 저와는 확연히 달라도 달랐죠. 거기다 가지고 다니는 지갑이나 입고 다니는 옷만 봐도 부유한 집안의 사람 같더라고요. 마음은 같지만 왠지 모르게 그 여자를 만나면 제 자신이 위축되기도 하고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여자 집안에서 나를 좋아할까 싶기도 하고 괜히 제 가정 환경이 부끄럽더라고요. 어느 날 여자친구가 직접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뭐 하셔? 생각해보니까 부모님 얘기 들어본 적이 없네. 아, 우리 부모님? 그냥 어머니는 가정주부시고 아버진 일하셔. 저도 모르게 그 여자 앞에선 거짓말까지 하고 말았어요. 당당하게 말해도 될 걸 전 돌아가신 어머니마저 살아있는 가정주부로 둔갑시키고 도망간 아버지는 일한다고 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엔 어찌나 그런 제 자신이 불쌍하고 바보 같던지 저는 그 후로 그 여자분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게 남아있는 자존심은 오로지 꿈뿐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꿈. 돈이 있으면 사람들도 날 쉽사리 무시하지 못할 거고 아무도 절 꺼려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턴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일 많이 하시기로 소문난 사장님마저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만 해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짧게 느껴졌던 시간이 점점 쌓여가며 어느덧 무려 10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네요. 할 수 있는 게 카센터 일밖에 없었지만 전 나름 저금도 하고 은행 직원들과 친해지면서 마냥 적지만은 않은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장기 근속했던 카센터를 나와 다른 지역에 작은 카센터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작은 카센터였지만 손님들이 생겼고 금방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젠 제가 사장님이 된 것이죠. 제 나이가 그 당시 결혼할 나이였어요. 돈도 있겠다,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겠다. 결혼이 하고 싶더라고요. 이젠 그 어떤 여자를 만나서도 무시당하고 거절당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은행 직원에게 한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은행 직원은 그 여자를 소개시켜주면서 꽤나 재력가 집안이라고 말해주었어요. 부담스럽지만 않으면 한번 만나보라고 했는데 당시 자신감이 많았던 터라 거리낌 없이 나갔지요. 혹시나 거만할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만나보니 굉장히 소탈하고 참한 여자였어요. 말씨, 태도 하나에도 배려가 느껴졌고 무엇보다 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여자분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다 했는데 실제로 만나뵈니 굉장히 좋으신 분이신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여자와의 결혼을 더 미루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연애를 한 끝에 결혼 준비를 들어가기 위해 청혼을 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 쪽 어머니께서 반대가 있으셨어요. 뭐? 어머니 아버지가 없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렇다 쳐도 아버지까지 없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난 우리 딸이 적어도 양가 부모님 다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아버지 문제가 터질 줄은 몰랐죠. 아버지가 떠난 게 제 잘못도 아닌데 이게 걸림돌이 되니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전 여자친구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고 살아왔는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렸습니다. 매일매일 방문해서 얼굴 도장 찍고 비위도 맞춰드리면서 어떻게든 결혼 허락을 받아내려 했어요. 공격적이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영 결혼은 물러가 버릴 것 같았어요. 결국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마지못해 허락을 했고 저희는 무사히 신혼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이 생기다 보니 훨씬 책임감이 커졌어요.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서 자랐던 사람이라 아이들에게만큼은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었고 지금 있는 카센터도 더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였던 아들을 보면 더 열심히 살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왜 인생이 쉽지 않은지 또다시 절감하게 되었던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조금도 남의 탓을 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차곡차곡 이뤄놓은 것들을 다 부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네요. 당시 작게 시작했던 카센터는 조금씩 수입을 늘리면서 이윽고 직원을 3명씩 두게 될 정도로 안정되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해왔던 게 빛을 본다고 생각했고 나름 스스로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지던 시기였는데요. 사람은 잘 되어가고 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했던가요? 오히려 정말 비참하고 힘든 때에는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치밀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고 앞길이 트이는 것 같더니 저도 긴장이 너무 풀려버렸나 봅니다. 제가 자리 잡은 카센터를 구경한답시고 잠깐 놀러오던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네요.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최근에 삶이 너무 무료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도 나름 노력한 바를 이루고 목표도 차근차근 달성하고 있으니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런 마음을 꼭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친구의 말은 무척이나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강원랜드에 다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지. 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다는 건지 잘 몰랐지만 몇 번씩 얘기를 듣다 보니 슬슬 구미가 당겼습니다. 딱 한 번만 가보자는 친구의 꾀임에 함께 갔다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그 첫 시작만을 떠올리면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도박에 빠진 많은 이들이 그렇듯이 첫날 그렇게 허무할 정도로 많은 돈을 딴다는 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무시당하고 구박받으며 돈을 벌어왔고 이제서 직원도 줄이고 재산을 늘리게 되었던 저는 이렇게 쉽게 앉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별세계처럼 느껴지더군요.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고 점점 가족들을 등지고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네요. 큰일이네. 이 적금까지 깨면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는 저에게 친구는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악마의 속삭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벌어서 주면 되지. 그리고 뭐 어때? 집도 있고 카센터도 있고 부자잖아 너. 솜사탕이 녹듯 스르륵 사라져가는 저의 재정 상태에 겁나기도 하며 이미 강원랜드는 도무지 떠날 수 없는 제2의 집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제 도박 중독을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말하게 되면서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자네 정말 미쳤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 허락한 줄 알아? 어디 남의 귀한 딸을 데려다가 눈물 뺄리만 만들고 있어. 한 번만 더 거기 들락거리면 당장 내 딸과는 이혼이야. 그런 줄 알아. 장모님의 고함 소린 저를 잠깐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정말 제가 뭔 짓을 저지르고 있나 싶더라고요. 옆에서 아는 아이를 안고 엉엉 울고 있는데 순간 제 자신이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려고 어렵게 결혼허락 받은 게 아닌데 장모님께도 장인어른께도 죄송스러웠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날 제게 술까지 한 잔 사주시며 지난날은 용서해 줄 테니 이제부터 잘해보자고 좋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한 달간 강원랜드를 가지 않게 되었어요. 친구의 제안도 모두 무시했고 오로지 카센터에만 집중했어요. 다시 일에 집중하면서 느낀 건 제가 도박에 미쳐있던 사이 주변에 다른 카센터들이 생겼고 그 사이 직원들이 나태해졌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장이 관리하고 짚고 넘어갔어야 영역이지만 매일같이 별천지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요. 전 다시금 제 모습을 반성하며 이젠 이런 일 없게 하겠노라 다짐하고 아내에게 각서까지 썼습니다. 정말이지? 정말 안 하는 거지?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가 있었어. 다신 도박장 가는 일 없을 거야.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 그럴게. 아이를 걸고 한 각서에 아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도박은 쳐다도 보지 않는 걸로 했죠. 제가 이 결심을 스스로 무너뜨린 건 딱 2달 후였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친구 놈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글쎄 강원랜드에서 자기가 무려 5천만 원을 따가지고 왔다고 하더군요. 뭐? 5천? 어떻게? 어떻게 하긴. 실력 발휘 좀 했지. 너한테 이 소식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 연락했다. 맞다. 넌 도박 끊었다 했지? 괜히 말했나? 어쨌든 오늘 기분 좋은데 내가 술 살게. 나와라. 저는 부랴부랴 친구의 술 산다는 제안에 못 이기는 척 나갔습니다. 친구는 아주 비싼 양주 몇 병을 턱턱 시켜놓고선 천천히 음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돈을 땄는지 말해주는데 저절로 입안에서 군침이 돌았습니다. 전 친구와 만나고 온 날 밤에도 그 5천이란 액수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행운이 내가 아닌 저놈에게 간 건지 몹쓸 욕망이 저를 또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날 아내에게 일이 늦어진다는 거짓말을 치고 강원랜드를 향했습니다. 다시 들어선 그곳은 황홀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때 어렴풋이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난 죽어도 도박을 끊지 못하겠구나. 내 앞에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을 잃고 있는 와중에도 한 판 더 하고 싶은 그 유혹을 도저히 뿌리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며칠은 아내에게 거짓말하며 넘어갔지만 어느 날 제 뒤를 밟은 아내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낸 제 뺨을 거세게 내려쳤고 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은 죄인이었죠. 안 한다며. 안 한다고 했잖아. 저는 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이혼만은 안 되었기에 제발 버리지 말라고. 이혼은 안 된다고 빌고 또 빌었어요. 비굴하게 자식까지 입에 올리면서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게 하지 말자고 말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들은 비겁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도박을 하다가 이혼이라도 당하면 그 애는 아빠 없이 자라는 건데 누구보다 제가 그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고 또 도박장을 나갔으니 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부부 사이인 험악하다 못해 물건을 던져가며 싸우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으며 위협하듯 아내가 경고했던 집까지 날리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를 강원랜드로 안내했던 친구는 연락 두절이 되어 제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네요. 그제야 가족에게 돌아가려고 했으나 저에게 돌아온 것은 쇠망치로 머리 때리는 것 같은 잔인한 선고였어요. 이혼해.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사실 아내의 이혼 선고는 가혹하다기보단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는 것이 나았을 겁니다. 그렇게 제 다리를 붙잡고 제발 우릴 봐달라던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카센터까지 팔아헤치우고 마치 종잇돈을 쓰듯 모든 것을 날려버렸으니까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제 주변엔 사람도 돈도 무엇도 남지 않았네요. 아이는 아내가 데리고 가버렸고 전 이런 상황에도 죽지 않고 붙어있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강원랜드 근처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네요. 뭔가 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럴 의욕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나 자신이 가장 원망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이 남긴 음식을 대충 털어내고 먹기도 하고 지저분한 노숙자가 따라온다며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간은 그렇게 페인처럼 보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피부친 자식을 생각하니 언제까지나 이렇게 막 살아선 안 되겠더라고요.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지나가는 걸 보니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라도 살고 있다는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모던하기로 마음먹었네요. 막노동도 따라다니고 온갖 손에 잡히는 꾸준 일을 하고 숙식 제공되는 곳에서 몇 년씩 버티면서 그곳에서 알게 된 친구의 도움으로 원룸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살 곳을 정해 지내게 되고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조금씩 일하고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잠들기 전 이젠 희미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아들의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사무쳤어요. 부모 없이 홀로 남아 그렇게 사는 것이 모질게 느껴졌던 내가 나와 같은 인생을 또 만들게 된 것 같아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죄책감에 아들을 위한 양육비라도 건네고 싶어 일을 더 늘리려고 무진 애를 썼네요. 폐지를 줍는 일도 새로 시작하며 푼돈이라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아내와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고 전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얼마 안 되지만 양육비를 조금 보내려고 하는데. 하지만 말을 잇기도 전 아내의 말은 매몰차게 그 사이를 갈라버렸어요. 꼴도 보기 싫어. 우린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삶이나 살아. 이제와 우리 앞에 나타난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난 당신 꿈에서도 보기 싫으니까. 결국 저는 그쯤에서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깨서 아이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울기도 하고 평범하게 가정이 있었던 시기를 되새기며 그저 묵묵히 돈을 모으게 되었네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기초수급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저처럼 도박으로 모든 걸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 살기도 했는데요. 저도 달리 마음을 둘 데가 없었지만 딱히 또 뭔가 정보를 교류하며 지내고 싶지 않아 내외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집 앞에 먹거리가 놓여 있더군요. 과일들이 종류별로 다르게 비닐봉지에 담겨 걸려 있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쌀 10kg짜리가 놓여 있기도 했어요. 라면 한 박스도 있고 왠지 사회복지사분이나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품앗이를 하는 것 같더군요. 출처를 모르니 받기도 애매했으나 과일은 거의 2, 3일에 한 번씩 놓여지는 것 같아 안 먹고 상한치를 버릴 수도 없고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퍽퍽하고 힘든 삶에 조금이나마 살구멍이 트인 듯한 기분이 들었네요. 그리고 그 즈음에 전 다시 카센터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아주 예전에 절 걷어주셨던 그 카센터의 사장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였습니다. 사장님은 제 행색을 보시자마자 이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야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은인 같던 분에게 도박에 빠져 모든 걸 날린 인생을 고백하자니 말을 하면서도 너무도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절 안아주시며 그러시더군요. 괜찮다고요. 사람 누구나 다 실수하지 않겠냐고요. 그냥 열심히 살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눈물 같은 거 흘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서 요 몇 년간 메마른 채 살았는데 사장님의 그 따뜻한 그 말은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어요. 사장님은 자기가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관리하고 있는 카센터가 있다며 거기서 일해보라 권해주셨고 사장님이 또다시 내밀어준 손길 덕분에 저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참 돌고 돌아 닿은 인연이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건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부득부득 이갈며 열심히 했던 제 자신을 말입니다. 저는 그 초심을 생각하며 사장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백발의 노인이 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차도 없이 그냥 왔기에 길이라도 물어보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분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더니 돌아가길 반복했어요. 어쩐지 뭘 말하고 싶었지만 못하는 눈치였어요. 뭐일까 이상하게 생각하던 어느 날 노인분에게 왜 오셨냐 물었지요. 그런데 그분은 절 보자마자 아니라면 손살을 치고 황급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백발의 노인분은 그 이후 카센터를 오지 않으셨고 그렇게 저도 노인분을 까맣게 잊고 살았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내와 아들은 친정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 볼 면목이 없지만 아들의 모습을 아주 멀리서만이라도 보면 안 될까 하며 며칠을 끙끙 앓았네요. 교복을 입은 아들은 얼마나 자랐을까? 제 엄마를 닮았을까? 아니면 나를 닮은 얼굴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싶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여섯 살 무렵 자신과 엄마를 버리고 집까지 날려버린 아버지를 그 아이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확인하게 될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어린 날 저를 떠났던 아버지를 생각하는 감정과 같다면 잘 마주할 자신이 없더군요. 마지막으로 아내와 연락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오랜만에 연락해서 양육비를 함께 보낸 저에게 아낸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민우는 지금 역 건너편에 동아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솔직히 당신도 알죠? 걔가 자기 아빠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전 이미 예상하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아내의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자초한 것이라는 것이니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알면 알수록 저도 모르게 욕심이 나더군요. 아이의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졌어요. 아들이 나를 만나려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제발 지금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가서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등굣길에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 아침 출근길에 가서 지켜보았는데 첫날, 둘째 날까진 타이밍이 안 맞았는지 만나지 못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 심장이 멎어 그 자리에서 녹아내릴 것 같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갔던 날인데 멀리서 걸어오는 한 아이에게 유독 알 수 없이 눈길이 갔어요. 저의 광대뼈와 눈썹, 콧날을 그대로 닮아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점 제 가까이로 오는 그 아이의 가슴팍 명찰은 제가 그렇게 좋은 뜻을 따져가며 며칠을 고민하고 열심히 골랐던 제 아들의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 얼음을 제 옷 속으로 때려 넣은 것 마냥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곁을 지나가는 그 아이를 다시 돌아보지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몇 번이나 눈을 지그시 감고 입술을 깨물며 울 수도 울지 않을 수도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아버지가 되어버린 걸까요? 제가 누려보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자리란 늘 희미했지만 적어도 내가 이후에 이런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식을 불러보지도 눈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리라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저의 비참한 처지는 그렇게 아이를 보러 오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확인되어지더군요. 누군가 가슴을 후려치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도 매일 그 길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다시 출근을 하러 갔고 울음을 속으로 삼키며 착잡한 마음으로 더 악착같이 일에 매달렸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홀로 만나고 오는 짧은 10초 남짓한 시간은 저에게 고문과 희망 중 어떤 것에 가까운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많은 시간이 지날 때쯤이었어요. 그날도 힘겹게 폐지를 들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갑자기 오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정말 너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신기한 일이라서 당시에 몇 번이나 잠을 설쳤는데요. 백발의 할아버지가 저에게 떠듬떠듬 말을 거시는 게 아닙니까? 카센터를 몇 번 오셨던 그분 말입니다. 저기 잠깐 커피 한 잔 할 수 있어? 옆에 있는 자판기에서 어르신이 드실 커피까지 같이 뽑아 한 잔 내드리고 무슨 일이신가 싶어 쳐다보았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의 이유 행동이 이상한 겁니다. 어깨를 부르르 떠시길래 아프신가 싶어 눈을 크게 뜨고 보려는데 갑자기 저를 보시더군요. 그리고 꺼낸 말은 머리가 얼얼할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미안하네. 미안하네. 용서해 주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여지없이 할아버지의 말은 똑같이 미안하단 말만 반복하며 엉엉 우시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좀 왜소한 체격의 등은 완전히 굽어 있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낯선 할아버지인데 웬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을까요? 그러더니 계속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저에게 반복하시더군요. 갑자기 뭔가를 내미시는 겁니다. 그게 뭔지 봤더니 저에게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 황당해졌습니다. 그건 꾸깃꾸깃한 로또 용지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어르신? 제발 받아주겠나?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많이 미안하네. 계속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하며 이젠 큰 소리 내며 울기 시작하는 이 할아버지를 어쩌면 좋을지. 마침 주변에 사람이 없기 망정이지 크게 오해받을 뻔했네요. 로또 용지를 다짜고짜 받으라며 사과를 대뜸하며 통곡을 하시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너무 난감했어요. 일단은 자꾸 주시는데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받았더니 자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백지수표도 아니고 이게 뭔지. 아무튼 저는 눈앞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그냥 장난치시는 게 아니었어요. 무려 저번 주에 3등 당첨이 되어 있는 번호여서 나름 놀랐습니다. 저분도 썩 넉넉해 보이지 않는데 대체 이걸 저한테 왜 주시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뭐 저한테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계속 우시는데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돌더군요. 혹시 예전에 내가 도박을 할 때 나한테 돈이라도 빌려갔던 분인가? 하면서 없는 기억 다 떠올려 보며 열심히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할아버진 울음을 멈추고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셨습니다. 듣는 순간 전 손에 있던 모든 것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충격에 전화기까지 바닥에 세게 부딪혀 꺼져버렸어요. 나는
네 애비야. 이 어르신이 노망이 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질이란 말입니까? 아버지라니요. 저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60대는 인생을 살도록 늘 뜬구름처럼 느껴졌고 손에 만져본 기억도 없었어요. 갑자기 웬 생뚱맞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건지 이 사람은 진짜 대체 누군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똑같이 저에게 다시 한번 바람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네 애비야. 대체 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도무지 진정되지 않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인생이란 것이 참으로 매섭고 진절이 나게 싫어지더군요. 저를 당신의 아들이라 부르던 그분은 실제로 제 아버지가 맞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깨질 지경이었네요. 도대체 왜 이제서 저를 찾아온 걸까요? 아들이 이 나이가 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와중에 말을 들어보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을 꺼내시더군요. 어찌어찌 너를 찾아냈고 네가 이 동네에 와서 산다는 걸 알았다. 차마 나타날 순 없고 먹거리라도 조금씩 갖다 주며 그게 사라지면 네가 갖고 들어갔다는 거 알고 그걸로 감사하며 뒤돌아왔단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야 했던 것이고 아델라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그 자리에서 제 삶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 큰 소리로 통곡을 하게 되었어요. 여지껏 그렇게 맹수 같은 울음을 울어본 적 없는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역시 사기 도박에 쫓겨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렸고 그 빚이 처자식한테 갈까 두려워서 오래 버리고 갔다는 것이었네요. 그렇게 쫓겨다니며 근처에서 구걸을 하며 먹고 살아왔고 어머니와 저의 행방을 간간히 알아보며 살았다 하더군요. 하지만 자신이 없어 나타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건 이렇게 비슷하게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요. 이름 모를 할아버지가 아닌 내 나이 60이 되어 만난 나의 아버지는 본인의 수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든 다 주고 싶어 했고 나라에서 본인 앞으로 나오는 돈 몇 푼이라도 더 주지 못해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부하는 한 소리에 그만 참지 못하고 엉엉 울어버렸네요. 꼭 네 아들을 찾아가서 얼굴이라도 마주하려무나. 너는 나처럼 너무 늦게 찾아가지 말고. 저에게 아버지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고 조금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머뭇거리면 우리 아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만 같아 저는 어렵게 용기를 냈어요. 저를 마주하던 날 아들은 저에게 조금은 경계심을 나타내었으나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며 만남을 거듭하고 지난달엔 처음으로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아직은 그 아이에게 제가 핏줄이 섞인 아비란 인식보단 매번 용돈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다 망하고 끝난 것 같은 때 다시금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는 것이 새로운 기적처럼 느껴지네요. 저의 아버지는 저와 달리 너무 오랜 시간 힘들게 산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매달 돈을 보내주시기만 합니다. 본인 나이에 이제 쓰고 싶은 것도 없고 자식인 저에게 보내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라고 하시네요. 그건 제가 제 아들에게 바라는 마음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훗날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내외한다고 해도 저 역시 할 말은 없지만 그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며 제 아들만은 아버지의 본인을 향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이 저에게 있어 너무 사치스러운 걸까요? 아버지에게서 저에게로, 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그 불행의 대물림을
간절히 끊고 싶습니다.